네, 오늘의 전국을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영준 배재대 석좌 교수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품백 논란, 국민이 걱정하실 부분이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달만 해도 이거는 뭐 몰카 공작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미묘한 기류 변화가 있는 거죠. 총선이 한 이제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심의 흐름이 굉장히 선거에 중요한 역할을 미친다 하고, 그리고 한동훈 이렇게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하는 배경 속에서는 지금 국민의힘 내부 일부 은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거론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김경률 비대위원이라든지 또는 이수정 교수라든지 하태경 의원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털고 가자라는 기류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비대위원장이면서 선거를 총괄하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은 이제 총선에서 너무 이제 뭐 정쟁의 여지가 있지만은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입장을 표명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기류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뭐 이대로는 선거 못 치른다. 네. 이게 주가 조작보다 더 세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과거에 뭐 약간 뭐 우스갯말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헌법에 우선하는 대한민국 법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국민 정서법이죠. 근데 굉장히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신 거예요. 뭐 공정과 상식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도 어긋나지만 이게 아무리 몰카 공작이어도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 부인입니다. 그러면은 그 위치에서 저렇게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면 저거를 명확하게 해소하지 않았을 때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나라 고위층 내지는 대통령 주변의 인사들이 앞으로도 저런 일을 얼마나 할까 이런 의구심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해소해 줘야 이번 총선에 그나마 어떤 후보들이 뛸 수 있는 분위기가 될 텐데 지금은 총선의 패색이 너무 짙은 거죠. 특히 수도권에서는. 그러다 보니 못 치른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들은 현장에서 좀 어느 정도 뭐 이렇게 본인들의 족쇄를 좀 풀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을 것이고,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자기도 답답했는데 자연스럽게 이런 말이 나오니까 이게 가랑비처럼 좀 이렇게 젖어가서 본인도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역할 분담한 건 아닐까요, 사전에? 그러니까 역할 분담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명품백이 선거에서 결정적 변수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두 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것인데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혁신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롭고 참신하고 그리고 대통령실에 대해서 할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장내 지도자 선호도가 상당히 높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건 저희가 잠시 뒤에 그렇습니다.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명품백과 관련돼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을 경우에 올 수 있는 실익이 훨씬 더 많으니까 이번 기회에 뭔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훨씬 더 실리적인 부분이 아니었었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앞서 들어보니까 김상일 평론가님께서도 오늘 감기신 것 같은데 저도 오늘 감기라 목소리가 좀 좋지 않은 점 시청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은 김 여사가 직접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들어보시죠. 감성에 미치는 영향이 저는 디올백이 저기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였는지 우선은 사실관계가 저희로서도 궁금하잖아요. 국민들로서도 사실관계를 말씀하고 사과하자. 뭐 일부에서 왜 몰카 공작한 사람을 탓하지 않냐. 대단히 부적절하고 법률적으로도 심각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한테도 요구한 건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여사님 관련이다. 자꾸 이제 김혜경 여사는 또 뭐 김정숙 여사는 이런데 우리 당이 국민의힘이 우리 국민들에게 도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비교하지 말자. 그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함정 몰카이고 그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후 과정에서
그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이 최근에 강하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김경률 비대위원도 네. 이거 직접 사과해야 된다 요구를 했고 네. 마리 앙뚜아네트까지 언급을 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뭐 우리 좀 전에 교수님께서는 이게 영향을 별로 안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존중하느냐 그리고 공정과 상식을 지킬 마음이 있느냐라는 거에 굉장히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를 건드려서 이거를 해소하려고 하면 다른 문제에 있어서도 국민의 요구와 이런 거에 있어서 존중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의 계기로 보는 측면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면 이것을 마냥 무시하면 국민의 이렇게 높은 요구가 있는데 그러면 정권은 우리의 아집대로만 국정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총선은 당연히 정권 심판으로 이루어질 것이 당연하고요. 그런 것들을 그 총선에 그 나가는 예비 후보 아니 지금 예비 후보가 맞죠. 예. 후보들 입장에서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달라질 것이다라는 약속을 해주지 않고는 선거를 치르기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부담감을 좀 덜어줘야 된다. 그렇죠, 예. 지금 이왕 이렇게 분위기가 됐으면 한동훈 위원장이 사과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보면은 지난 대선 과정 속에서 김건희 여사가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예.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돼서 이제 그런 비슷한 형태형 모습을 이제 보여주기를 이제 바랄 수 있는 거라고 좀 보는데요. 제가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총선에서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결국은 민심을 받는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저께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장면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정쟁보다는 정책으로 가자. 저출산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된 것들이 주가 돼야 되는데 예. 이런 명분백 문제 같은 경우에도 분명하게 이건 해소돼야 된다고 하지만 이것이 주가 돼버리면은 선거가 과연 선거다운 선거가 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 뭐 김혜경 여사도 나오고 또 뭐 김정은 여사 여러 가지 또 나온다는 거죠. 예. 이제는 여기서는 차적으로 이제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입장 표처의 아쉬운 부분은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나름대로 입장을 표명하고 예. 앞으로 계속해서 얘기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2부속실의 문제라든지 특별감찰관 문제라든지 이렇게 했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거마저 지금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여러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결국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금 깨닫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직접 사과 기자회견하면 그럼 해결되느냐. 그게 오히려 더 발언에 뭐 실수가 나든지 이러면 또 화를 키울 수 있는 거 아니냐. 또 이런 또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하면 그걸 진정한 반성을 했다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계산 없이 해야 돼요. 계산 없이 해야죠. 예. 계산 없이 나와서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동정론도 저는 생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국회에서 일을 오래 해봤잖아요. 저게 함정 몰카식으로 하면 세상에 안 걸릴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있긴 있겠죠. 예. 그러나 대부분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국회에도요. 뭐 산하기관이나 이런 데서 기념품을 들고 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예, 예. 그러면 엄청나게 고민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 정도는 받아도 되겠지? 이 정도는 받으면 안 되지? 이 판단하기도 되게 어렵고 예. 그다음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이 이걸 섭섭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거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함정 몰카로 한다. 대부분 걸릴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게 어쨌든 국민들에게 드러났고 예. 드러난 문제는 역사가 이게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대로 풀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드러났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국민이 본다는 걸 생각하고 이거를 해결을 해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한 논리적인 나름대로 정당성을 가지려고 한다면 민주당은 함정 그 몰카에 대한 부분은 왜 대답을 안 하죠? 그 부분에 또 분명히 잘못한 그렇죠. 거다라는 걸 얘기를 해야죠.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함정 몰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야지 국민들이 설득을 되는데 맞습니다. 함정 몰카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고 이 부분만 얘기했을 때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 저는 양쪽이 모두 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신중한
그리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예. 그러한 처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양쪽 다 털고 갈 게 좀 그래서 있다. 털고 가야죠. 해야 할 말이 있다. 두 분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서서 김영준 교수님이 짚어주셨는데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 추이를 저희가 보면 그래픽 준비했는데 한동훈 위원장 개인 지지율은 상승세인데 정권 심판해야 된다. 이 여론은 바뀌지가 않거든요. 이 괴리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동훈 현상은 있는데 한동훈 효과는 없다. 효과가 라고 없는 얘기했어요. 겁니까? 예를 예. 들어서 한동훈 현상,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주목도나 관심이나 위상이 높아진 거는 맞아요. 갤럽 조사에 의하면은 굉장히 많이 그 장래 지도자 선호도에서 높아진 거는 예. 맞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이제 투영이 돼야 되냐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 그리고 정당 지지도도 함께 동반 상승을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데 예. 한동훈 개인에 대한 주목도는 높아졌지만 그렇지만 오늘 지금 방금 나온 한국 갤럽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예.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약간 떨어졌어요. 그리고 정당 지지도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동안 자신의 지지층으로부터의 주목과 관심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인정을 하지만 아직까지도 중도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정책이나 중도 외연 확장을 끌어올 수 예. 있는 당내에 여러 인물들이 있거든요. 예, 다음 예를 들어서 그래픽도 같이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네. 예, 말씀하시죠, 교수님. 그래서 저거 보시면 보면은 야당 승리, 여당 승리가 지난 9월, 작년 9월 7일부터 거의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12월 26일 날 출범을 했거든요. 예. 그럼 12월 7일 날도 50일, 그리고 그 이후도 50일.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네요. 그 한동훈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고 한동훈 현상만 나타나는. 실제 선거 치른다면 이 여론조사 결과와 비슷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거는 이제 높은 건가요? 지난 예. 2020년도 총선에서 예. 선거 일주일 전 예. 또는 이틀 전에 예. 한국갤럽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그 당시는 반대로 정부에 대한 지원론이 정부 견제론보다 10%포인트 높게 나왔기 때문에 그랬군요. 이것이 이제 중요한 지표상의 하나라고 좀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렇게 높게 나왔는데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왜 민주당의 지지도는 안 올라가냐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민주당도 정권 심판에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요 문제만 가지고 야당이 이번 선거에서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거는 예. 제가 볼 때는 착각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함수가 굉장히 복잡하네요. 지금 네. 따져보니까요. 네, 저 얘기는요. 저는 오히려 야당이 거의 승리한다라는 거로 저는 보여요. 왜냐하면 이 한동훈 현상이라고 지금 표현해 주셨는데 이 현상이 국민 일반적인 것이냐 예. 아니면 윤석열 지지층에 특정되는 것이냐 이것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만약에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에 특정되는 거라면 이 후계자 효과예요. 왕세자 효과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걸 극장의 우상이라고 하는데 한동훈 뒤에는 윤석열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지한다라는 예. 이 극장의 우상 효과일 수도 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한동훈 장관의 중도층 확장력은 아직까지 퀘션 마크 그리고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맞는 것이고요. 예. 그 중도층까지 일반적인 한동훈 현상으로 이게 확대가 되려면 한동훈 장관이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고 상식적이고 일반적이어야 돼요. 어디 특정한 곳에만 어울리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예. 일반적으로 어울리는 사람이 저는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라든가 대통령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 뜻과 다른데 그게 일반적으로 국민의 뜻을 충분히 존중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 견인해 갈 수 있는 지도자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저는 이 현상이 일반화되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근데 생각합니다. 실제로 예. 보면은요 이번 선거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온 것은 선거의 구도가 바뀐 거예요. 윤석열 대 이재명의 구도면 지금 나온 지표가 어느 정도 강력한 예.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현재 선거 구도는 이제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로 바뀌었고 그리고 다시 우리 두 개를 같이 보여준 이유가 그거잖아요. 대통령 장래 선호도에 대해서 지금
거의 차이가 없어요. 선거는 결국 그 당을 이끌어가는 사람을 보고 투표하는 이율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거는 미래를 좀 미래를 보는 얘기하더라도 거죠. 선거 때 누가 결국은 그 당을 끌고 가느냐. 2012년도 당시에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예. 됐어요. 예. 그때 거의 다 뭐 당시에 집권당이 완패할 거라고 했지만 차기 대권 후보인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끌고 가면서 결국 152석으로 1당을 차지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함축을 하고 있냐면 결국 이재명 대표의 선호도가 23%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는 예. 대통령 선거에서 48% 지지를 가졌던 분이 23%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는 분명하게 이재명 대표 개인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서로 어떤 것을 막판에 결국은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냐라는 걸 가지고서 우리가 봐야 되지 단순한 지금 여권 심판이냐 예. 야권 심판 이것만 가지고 보기에는 지금 굉장히 선거 환경이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제3지대 신당들도 굉장히 함께 예. 움직이기 때문에 변수가 결국 많군요. 변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좀 예. 드립니다. 어쨌든 뭐 한동훈 바람이 한동훈 효과로 이어지는 게 한동훈 위원장의 지금 가장 큰 과제일 텐데 김건희 여사 문제가 지금 킬러 문항으로 놓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갈지 좀 보겠고요.